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 이현정 님의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부제는 타인 지향적 삶과 이별하는 자기 돌봄의 인류학적 수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모든 순간을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신 분들과 한 번쯤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 몸의 주체를 되찾는 자기 돌봄의 철학, 신체와 권력, 시선과 감시. 인류학에서 몸과 사회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학자인 마르셀 모스는 몸 테크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을 습득하는 방식이 사회 교육, 관습, 유행, 명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몸 테크닉이 어떻게 사회와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다른가는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군인과 성직자,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걷는 모습은 모두 다르다. 또한 중년의 아저씨가 걷는 모습과 학교에 가는 여자 어린이가 걷는 모습이 다르다. 이처럼 제각각 다른 몸 테크닉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연령, 직업, 위계 등 다른 방식의 테크닉을 모방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몸에 장착한다. 몸은 우리에게 단지 테크닉으로서뿐만 아니라 상징으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몸의 일부 중 어떠한 것은 깨끗하다고 여기는 반면 어떠한 것은 불결하다고 여긴다. 예컨대 몸에서 나오는 혈액, 정액, 침, 소변, 대변 등은 몸 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고 여기지 않지만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불결하고 심지어 만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몸이라는 경계를 둘러싸고 무엇이 깨끗하고 불결한 것인지 받아들이는 기준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구성되어진 것이다. 몸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사회적 현상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규율 권력은 왕이 국가를 통치하던 시절에 존재했던 군주의 권력과 달리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하는 권력으로 일종의 미시 권력을 뜻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근대 이전의 봉건 시대에는 군인을 선발하려 했을 때 남들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다. 돌을 멀리 던질 수 있거나 남들보다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각출해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였다.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군인을 뽑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더 총을 잘 쏠 수가 있어. 이렇게 달리면 더 잘 달릴 수 있지. 몸을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어.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익히게 하면 된다. 선천적 자질보다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선천적 자질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군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근대 이전에는 국왕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처벌할 때 교수형이나 화형처럼 직접 그 사람의 몸을 해치는 방식으로 신체형을 가했다. 그러나 18세기를 전후하여 범죄자들은 신체형 대신에 감옥에 수감하여 잘못을 교정하고 감시 속에 규율을 부여하여 태도를 변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뜻 보기에는 처벌이 순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푸코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감시와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 국가의 통치 권력이 점점 더 우리 자신의 몸속에 체화되도록 만듦으로써 권력이 미시화되고 스스로 자기 감시와 규율을 하도록 내면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규율 권력이 잘 드러난 공간 형태가 바로 파놉티콘이다.
파놉티콘은 1791년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제안한 감옥 건축 양식이다. 이 감옥 구조를 보면 가운데 높은 감시탑이 서 있고 감시탑에서 감시자는 원형으로 구성된 각 감옥 방에 있는 사람들을 360도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일 그 감시탑에 감시자가 없다면 어떨까? 죄수들은 설령 감시자가 없다 하더라도 가운데 높이 솟은 감시탑이 존재하는 한 그 안에서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벤담이 제안한 감옥 구조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죄수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이었다. 이처럼 근대 이후의 권력은 직접 통치나 신체형을 가하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권력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순종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미시권력 체계는 근대사회 권력의 특징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세한 몸짓, 특정한 말투, 신체 등 우리의 모습은 결국 스스로 규율하고 감시하는 체제 속에 놓인다. 이것은 외부의 강제나 억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제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내면화하게 된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 종교나 주변 환경에서의 교류 등을 비롯해 사람들 간의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알게 모르게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그 속에서 규율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시자의 시선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감시한다. 감시의 주체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 강제나 억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 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감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가령 뚱뚱한 몸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사회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몸이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축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기 혐오의 태도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눈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규율 권력이다. 규율 권력 개념은 권력에 대한 통상적 관점을 무너뜨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력을 공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곧 청와대나 의회, 행정부, 대법원 같은 곳이야말로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반면 푸코는 근대 이후 권력이 작동하는 실제 영역은 감옥과 병원, 학교, 가정, 군대, 공장과 같은 장소라고 주장한다. 이 영역에서야말로 개인들이 특정한 신체로서 훈련되고 제조되기 때문이다. 규율 권력은 궁극적으로 체제에 복종하고 훈련된 신체, 즉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몸이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체제에 반항하지 않는 순응하는 몸이 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간.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계승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400여 명의 환자와 상담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리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보는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모습은 나의 반사된 모습일 뿐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니다. 그저 나를 비추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기에 결국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눈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으로 규정된다. 라캉은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생리적 욕구이건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항상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욕망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자크 라캉은 말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욕망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타자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타자가 욕망하는 미끼로서 제공하기를 원한다.
인간은 타자의 성적 욕망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속에서 형성된다. 인간의 욕망은 빈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타자는 부모이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욕망은 부모의 욕망 속에서 형성된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욕망하는지, 아이에게 무엇을 욕망하는지가 바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의 완벽한 충족은 이루어질 수 없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아기는 배가 고플 때 젖을 찾는다. 그 젖을 주는 사람은 엄마라는 존재이다. 아이는 모유를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마를 향해 떼를 쓰고 울 것이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눈치가 조금씩 발달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가 바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 웃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는 것이다. 아이가 세상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욕망을 채워줄 대상의 마음에 들어야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성장기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세상의 기대 등 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욕망에 부응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욕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체득하면서 살아왔다. 이것을 락항은 상징계 속에서 무엇 되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문화구조 안에서 인간이 속하게 하는 과정으로 무의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어머니를 욕망하지만 거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금지 명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계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다.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욕망을 갖고 욕망 때문에 살아간다. 희망이라는 것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망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욕망이야말로 진실로 자신의 욕망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욕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가 자신에게 바라는 욕망이라면 내가 진정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타자가 바라는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자의 욕망과 내 욕망을 구분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크 락항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스스로 소망하는 것인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맞추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락항이 말하듯 타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욕망할 수 있는 주체로서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면, 다시 말해 실재계로서의 탈주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자기 돌봄의 철학. 오늘날 우리 각자의 몸은 더 이상 온전히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기 어렵다. 몸은 어느새 나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타인과 사회의 통제 속에 놓인다. 개인은 학교와 회사, 사회의 요구에 따라 무력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신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폭식증이나 거식증과 같이 고통을 주기도 한다. 거식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어느 무엇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지만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사회가 원하는 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공공연히 학습되고 있다. 어떻게 여자애가 이러고 다니니? 혹은 남자애가 그러면 안 되지 같은 일상 언어를 비롯해 성형, 건강식품, 다이어트 광고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나 사회의 시선에 적합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내재된 것이다. 어떠한 몸매를 가져야 하는지, 키는 얼마나 커야 하는지, 피부색은 어때야 하는지,
또 머리숱은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등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아주 세세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신체를 변형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 약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최근 SNS에서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한 몸 만들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예쁘고 멋진 몸을 가꾸는 것이며 극단의 몸매 관리와 전시를 통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그 자체가 오롯이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몸매 관리와 전시를 수행하는 사람은 타인의 부러움을 받으며 어떤 기쁨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때의 부러움이 과연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부러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떠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역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나의 왜곡된 모습이 아닐까.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기 돌봄의 철학이다. 타인의 욕망,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저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모양을 꿈꿀 수 있는 모습으로 말이다. 타인의 욕망에 따라 나의 신체를 규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의 삶은 한순간의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욕망에 순응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결국 내 몸을 세상의 시선에 예속되게 만드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 몸매를 가꾸고 SNS에 몸에 대한 사진을 올렸다고 하자. 만일 그 행위가 이전의 나보다 더 자유로운 자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내게 자유 증진이라는 이득을 주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만일 그 행위가 나를 더 극단적인 훈련으로 치닫게 하고 이 몸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으며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채우는데 자신을 소모했을 수 있다.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헬스 산업이나 미용 산업 등 바디 관련 기업체일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헬스, 뷰티, 건강업계는 물론 미디어는 사회적 요구에 자신의 몸을 맞추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인 양 착각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과거와 달리 변경 가능한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의 진보일 수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사회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면 이를 과연 진정한 자기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회적 요구에 맞추지 못할 때 좌절하거나 우울감에 빠지며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이나 혐오의 시선을 내비친다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돌봄이란 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숙고한 뒤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감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라면 결코 그것을 자기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경향이 좀 더 크죠.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아주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